여기 미국의 한 대학 교수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30년간 경제위기를 연구해 온 그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은 전 세계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위기론을 연구하는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캠퍼스 연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째 해온 일상이죠. 창가에 놓인 책상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수많은 국가들의 위기를 연구하며 그들의 공통된 패턴을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을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청년 실업. 모든 지표가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은 CNN, BBC 등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경제 지표와 그래프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수치들은 명백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0.8명대로 떨어졌으며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시시각각 폭락하고 있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한국이었기에 이번 팬데믹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곧 발표할 한국 경제 붕괴론 논문의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GDP가 급락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한국만이 선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것이 오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방역 물품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온라인 소비는 급증했고 재택근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었고 정부와 시민들의 대응도 체계적이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봐온 어떤 나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했던 논문 발표들을 전부 미루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자료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IMF는 한국의 회복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저 역시 그 예측에 동의했었죠. 하지만 자료들을 파헤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은 결혼반지를 내놓았고 어린이들은 돌반지를 가져왔으며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기부했습니다. 총 3,500억 원 어치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복 속도였습니다. IMF가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던 경제 회복이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은 급증했고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업들의 변화였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했고 이는 후에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위기 극복 과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IMF의 처방을 따르며 천천히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IMF의 처방은 기본으로 따르되 거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기업들은 과감한 혁신을 추진했으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를 더 깊은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저력이었을까? IMF 연구 이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위기 극복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안 앞바다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가 회복되는데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고 영국의 한 해양 생태학자는 50년이 지나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부터 10대 학생까지 2달 만에 무려 1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예상 복구 기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해안의 대부분이 정화되었고 생태계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양 오염 사고 복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전국민 마스크 착용, 신속한 진단검사,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까지. 이른바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며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한국인들은 놀라운 집단 지성을 발휘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위기 극복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진화된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경험을 다음 위기에 활용했습니다. 마치 위기 대응이 DNA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저를 한국 기업 문화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당시 많은 서구 기업인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일본의 소니도 따라잡지 못하는 후발주자가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니, 필립스, 노키아와 같은 전통 강자들이 몰락하는 동안 삼성은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차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들은 현대차를 평가 대상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소차 기술은 오히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배우러 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에겐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우는 무너졌고 기아는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감한 혁신을 단행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노키아를 무너뜨렸을 때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현대차는 이미 수소차라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두려워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1등이 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위기가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온 DNA가 기업에도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 붙어있던 빨간색 경고 지표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한국은 그보다 더 큰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저출산, 그들은 질 높은 교육으로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고령화,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죠. 동료 교수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인정하는 논문을 쓴다고요? 학계에서 당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남들이 100년 걸린다는 일을 10년 만에 해내는 나라. 그들에겐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단결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추진력,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적응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진화입니다. 30년 전, 일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일본의 성공을 일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이론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특별한 저력, 그들만의 위기 극복 방식, 그리고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성장 모델까지 많은 동료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존 경제 이론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럴 만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저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이것들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런 특별한 힘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은 한국이야말로 가장 희망찬 미래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세계는 이미 여러분의 저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한국은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저력이니까요.